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검사의 매형이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답을 못 하신 겁니까? 국회 법사위 현장이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화면 하나를 띄웁니다. 2015년 검찰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그 에이스 검사, 감찰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3년 뒤에나 사건이 다시 열립니다.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저 사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형인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장관은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물어보시니 생각이 안 났다. 여러분, 검찰개혁이 그냥 정치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한 장면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혁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사건 하나가 검찰 안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물 자료거든요.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첫째, 2015년 저 사건은 왜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둘째, 그런데 왜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안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저렇게 싸울까요? 표면에 뭐가 있었는지, 그 밑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뭘 남기는지 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자기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 헤드라인 뭐가 가장 크게 걸립니까?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이죠. 가해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 수사팀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서장 포함 지휘부 6명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마땅히 크게 다뤄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있고 조직적 은폐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같은 논리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2015년 검찰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은폐 사건은 지금 어느 지상파 전형 뉴스가 재조명하고 있습니까? 어느 조간신문 일면에 걸려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비대칭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세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표면에 뭐가 있었는지, 그 밑에 왜 검찰이 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 앞에 놓인 이 나라에 뭘 의미하는지. 2015년 검찰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가해자는 박은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전직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예요. 피해자는 후배 여성 검사. 사건의 성격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재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해자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거든요.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있었고 법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어떻게 처리됐냐면요. 감찰도 안 받았습니다.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수사도 안 받았어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스킵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짚고 갈게요. 검찰 조직 안에서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원래는 첫 번째로 감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감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감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두 번째로 징계 절차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성격이면 세 번째로 수사 절차로 넘어가고요. 세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 그 사건에서는 이 세 관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통과됐어요. 정확히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검사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 안에서 지워진 겁니다. 사표 수리하고 인사 기록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음 자리로 가는 그 흐름을 조직이 방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세 관문을 왜 안 열었을까요? 열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찰을 시작하지 않기로, 징계 절차를 열지 않기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이 각각의 결정은 조직 안에서 누군가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사건 하나가 3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됐어요. 이걸 조직 문화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언제냐? 3년 뒤 2018년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얼굴 걸고 카메라 앞에 서서 미투 폭로를 합니다. 그 폭로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태, 전반에 대한 재조사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 물결 안에서 2015년 그 사건이 함께 딸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바로잡은 게 아닙니다. 피해자 쪽이 언론에 나오고서야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다시 짚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저 화면을 국회 법사위에 띄우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건 아시죠, 장관님? 장관은 잘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결정타를 던집니다. 저 사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형인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장관의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름이 물어보시니 생각이 안 났다. 이 답변 저는 정성호 장관 개인 공격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감이 왔을 겁니다. 결국 박은정 의원이 그 이름을 국회 공식 기록에 남깁니다. 한동훈. 박은정 의원이 그 매형 관계를 국회에서 지목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벌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왜 처벌이 안 됐을까요? 검찰 안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대나무 숲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서지현 검사가 그 대나무 숲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에 나갈 용기가 없었던 다른 피해자들은요. 그 사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그 사건은 밝혀졌고 처벌도 됐잖아요. 미투 이후에 재수사도 됐고 지금은 검찰개혁도 진행 중이고요. 그럼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2015년에는 안 됐고 2018년에는 됐을까요? 그 3년 사이에 뭐가 바뀐 겁니까?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검찰 조직 문화가 스스로 바뀌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쪽이 얼굴을 걸고 카메라 앞에 섰다는 것. 그것 하나가 사건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피해자는요. 매번 밑으로 얼굴을 걸어야만 사건이 움직이는 구조라면 그게 개혁된 검찰인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표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밑을 열어봅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안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저렇게 싸울까요? 보안 수사권이 뭔지부터 짚고 갑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넘겨요. 이걸 송치라고 부릅니다. 검사는 이 기록을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어요. 검토 과정에서 이거 수사가 부족하다, 더 조사해야 한다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사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 마지막 관문을 검사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박은정 의원이 딱 짚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으로 결정이 뒤집히는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0.73%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뒤집는 실질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권 송치 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정확히 이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이 정권 송치되는 사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결정이 바뀌는 게 1%도 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권한이라는 게 이미 그때 판명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불안정한 신분에 오래 두지 말고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취지로 정권 송치가 폐지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0.73%란 숫자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짚어준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숫자 하나면 보안 수사권을 그토록 지키려는 논리가 무너지거든요. 지상파 저녁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숫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진짜 질문 하나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권한을 지키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박은정 의원의 표현이 이 대목에서 결정적입니다.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키려는 건 그 0.73%가 아니에요. 그 0.73% 안에 담긴 정치적 사건,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건 99%는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없어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1%도 안 되는 사건들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 하는 그 선택권, 그걸 유지하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그 0.73%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일반 형사 사건들은 대부분 이 통계 밖에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까지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대신 이 0.73% 안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수사의 방향과 범위, 종결 시점을 미세하게 조정할 실익이 큰 사건들, 언론이 지켜보는 사건들,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 이게 바로 그 0.73% 안에 담긴 진짜 이해관계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반박 논리 한번 들여다볼게요.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사기 같은 경제범죄, 이런 사회적 약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사의 보완 수사가 없으면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논리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약자 보호는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건 개혁 진영 안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요. 저는 이 우려가 카르텔 논리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지한 정책 고민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우려는 진심입니다. 법무장관 자리에 앉으면 매일 아동학대, 성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사기 같은 약자 사건 보고를 받는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 폐지에 신중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이 우려를 진지하게 봐야 해요. 다만 그 우려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층입니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뒤집혀 쓰일 수 있다는 것. 그 뒤집힘을 막는 게 개혁의 다음 단계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정확히 그 논리로 은폐된 게 2015년 성폭력 사건이었잖아요. 약자를 지킨다는 명분이 어떻게 약자를 은폐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는가. 그 실증 자료가 방금 화면에 걸렸던 그 사건입니다. 명분이 좋다고 도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도구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기간을 설정하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때 그 요구 사항과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자. 피해자가 수사관 교체까지 요청할 수 있게 하자. 즉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남용 못하게 잠그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 방향을 SNS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서게 하는 것이라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라인의 방향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논쟁이 하필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격렬해질까요? 지방선거 앞이에요. 검찰개혁이 여기서 멈추면 다음 정권 교체 때 검찰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검찰 카르텔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판이 깨질지 지켜질지의 갈림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프닝에서 여쭤봤죠. 저 검사의 매형이 누군지 정말 몰라서 답을 못하신 거냐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어요. 매형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매형이 한동훈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매형이 누구인가만 알면 사건이 사라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에 본 보신 분들 그 새벽 장면 기억나시죠? 무언가가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결정되고 다음날 아침에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그 구조. 형식은 다르지만 2015년에 그 사건도 정확히 그 논리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한 문장 남기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검찰에게 준 건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은폐 수사권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어요. 장윤기 사건은 매일 헤드라인에 오르는데 2015년 사건은 왜 재조명 안 되지? 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이 비대칭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넓게 봅시다.
왜 이 비대칭이 이토록 뚜렷할까요? 장윤기 사건과 이천시 본연 사건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장윤기 사건, 경찰이 은폐 주체였습니다. 조직적 축소와 유착이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부실 수사와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됐고 서장 등 6명이 대기 발령됐고 특별수사단이 진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혁의 실물 성과예요. 김민석 총리도 SNS에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한다는 입장을 냈고 경찰 은폐를 막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명확한 겁니다. 경찰 은폐는 엄단하고 통제 시스템은 강화한다. 그럼 이천시 본연 사건, 검찰이 은폐 주체였습니다. 감찰과 징계와 수사, 3단계가 세트로 스킵됐어요. 피해자가 있었지만 3년 동안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카메라 앞에 서고서야 열렸습니다. 2 사건, 은폐 구조는 거의 판박입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은폐한 조직이 어디냐? 그런데 언론이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윤기 사건이 지금 크게 다뤄지는 건 마땅합니다. 다뤄져야 하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논리로 2015년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다뤄지지 않을까요? 같은 구조, 같은 은폐, 다른 조직. 언론이 어느 한쪽만 헤드라인에 올린다면 그 언론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걸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봐라, 경찰이 저렇게 은폐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 주장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경찰이 은폐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주자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검찰은 은폐를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게 뭡니까? 검찰도 정확히 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이 주장을 밀어붙이는 매체들이 왜 2015년 사건을 지금 재조명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논쟁을 다루는 매체들의 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어떤 매체들은 장윤기 사건을 크게 걸면서 보안수사권 유지 논리를 반복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들은 2 사건을 나란히 놓고 검찰개혁 완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같은 뉴스 사이클인데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톤이 국민의 알 권리에 더 가까운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예요. 다만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 2 톤이 우연히 다른 게 아니라는 것. 각 매체가 어떤 개혁 결과를 원하는지 그 이해관계가 톤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2.3 사슬이 등장합니다. 며칠 전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18년, 12.3 관련 형사 절차가 하나씩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검찰 권력이 정치에 개입해온 그 사슬의 조각들이에요. 정확히 정성호 장관 본인이 얼마 전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윤 전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를 책임지고 성찰해야 한다. 즉 현 정부 라인은 12.3 책임 규명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3 사슬의 시작점 어딘가에 2015년 그 사건 같은 조직 보호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그 모양새 아닙니까? 왜 검찰이 지금 이토록 필사적으로 보안 수사권 하나에 매달릴까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대안 하나를 냅니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로 보내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가 왜 실패하는지 그 실증 자료가 바로 2015년 사건이거든요. 검찰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림, 이 논의는 결국 여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 검사의 매형이 누군지 정말 몰라서 답을 못 하신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그 말하기 어려움이 한 개인의 곤혹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침묵이라는 것. 서영교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정리를 남깁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무수히 많은 일들,
그 정점이 결국 12.3의 윤석열이었고 그 사슬 위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슬의 이름이 바로 검찰개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사슬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우리는 이미 12.3에서 봤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어디까지 갈까요? 사건 하나가 3년 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서지현 검사처럼 얼굴을 걸고 나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매번 있어야만 사건이 열린다면 나서지 않은 사건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그대로 잠겨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가셔야 할 무게예요. 내부자들, 그 술자리 장면, 그때는 영화였잖아요. 지금은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장면이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에도 완주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교체가 왔을 때 검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할 다음 12.3은 어떤 얼굴을 하고 올까요? 그건 지금 이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절반에서 멈췄고 그 다음이 12.3이었습니다. 이 패턴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십시오.